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금지된 욕망, 악마의 저주, 그리고 호기심이 부른 파멸. 망각의 바다에 숨어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부유하고 모든 걸 가진 왕자였죠. 하지만 그는 지금 초라한 떠돌이 수도승이 되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몇 년 전 왕자는 친척인 다른 나라 왕을 방문하기 위해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호화로운 행렬을 이끌고 보석과 선물을 가득 싣고 말이죠.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어디선가 흉포한 강도들이 나타나 일행을 습격한 겁니다. 전부 죽여라. 도적들의 칼이 빛날 때마다 처절한 비명과 피보라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왕자의 모든 신하들이 차례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왕자는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그는 사흘을 걸었습니다. 갈증과 배고픔, 그리고 혼자 도망쳤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그때 저 멀리 도시가 보였습니다. 왕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도시는 활기차고 풍족했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시오. 하지만 이곳에서 왕자는 초라한 이방인일 뿐이었죠. 모든 사람이 거짓골을 한 그를 피했습니다. 오랜 고난의 정신이 아득해진 왕자는 그만 골목 귀퉁이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자네 뭐 하는 사람인가? 왕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왕자라고 말해도 믿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저는 떠돌이 수도승입니다. 노인은 왕자에게 빵과 물을 주었습니다. 오랜 허기와 갈증에 시달린 왕자는 그것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죠. 왕자가 음식을 모두 먹기를 기다려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일 하나 하지 않겠나? 내 집에서 밤에 일하면 은화를 주지. 왕자는 기뻤습니다. 물론이죠. 뭐든 하겠습니다. 노인이 왕자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집이었어요. 집을 돌아 뒤뜰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지하실로 통하는 허름한 문이 있었습니다. 깊고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올라오는 계단. 들어가게. 밤새 그곳을 지키면 되네. 아침에 내가 다시 올 테니. 노인은 왕자에게 횃불과 밤에 먹을 빵, 물 등을 주고는 사라졌습니다. 왕자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마침내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기둥들, 보석이 박힌 벽, 화려한 장식이 달린 신비로운 문들. 왕자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자 홀 한쪽 구석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매끄러운 검은 목재로 만든 여인의 조각상.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건 예술품이야. 이렇게 완벽할 수가. 왕자는 조각상 옆에 앉아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 무렵이었죠. 갑자기 조각상이 꿈틀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검은 목재는 상아처럼 하얗고 따뜻한 피부가 되고 초점 없던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각상은 살아있는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왕자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벨벳처럼 부드러웠지만 슬픔이 묻어났어요.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전 떠돌이 수도승입니다. 어떤 노인이 이곳을 지키라고.
여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그렇군요. 아버지요? 당신이 좀 전에 만난 노인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이 도시의 왕이죠. 그런데 공주님이 왜 이런 곳에? 공주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주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꽤 먼 곳까지 제 미모에 대한 소문이 났었죠.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의 소문을 들은 이프리트라는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자신과 결혼하면 세상 모든 부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너무 무섭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는 생활이 문란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설득과 거절이 반복되는 사이 이프리트는 화가 났습니다. 네가 나를 거부한다면 어떤 남자도 가질 수 없게 해주지. 그리고 저주를 걸었어요. 낮에는 검은 나무 조각상으로 지내고 밤에만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주. 그리고는 공간을 변화시켜 지하궁전을 만들고 저를 이곳에 가뒀죠. 영원히 혼자 살아가라고. 이야기가 끝나자 왕자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오래 계셨나요? 10년이 넘었어요. 오직 아버지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아버지는 밤마다 누군가를 보내서 제가 혼자 있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룻밤을 온전히 넘긴 사람은 없었어요. 두려움에 모두 도망치고 말았죠. 공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요? 왕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슬픔, 그녀의 외로움. 그 깊이 없는 고통의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공주님. 예, 말씀하세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매일 밤 여기서 공주님을 지켜드리겠어요. 공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약속대로 왕자는 매일 밤 지하 궁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어 공주가 깨어나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이야기만 나눴죠. 왕자의 과거, 공주의 꿈,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는 사이 시간은 쌓이고 결국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신을 원해요. 어느 날 공주가 얼굴을 붉히며 왕자에게 입맞췄습니다. 깊고 진하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 속에 핀 작은 사랑. 비록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시간만 허락된 사랑이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은 왕자에게 감사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 딸이 행복해 보이는군. 보상을 주겠네. 하지만 왕자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공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왕은 왕자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진실로 내 딸을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왕은 슬펐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밤 공주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홀을 감싸고 있는 10개의 방. 그녀는 왕자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방들엔 온갖 보물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제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모아준 거죠. 보석, 황금, 책, 악기.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있어요. 편하신 대로 쓰세요. 하지만 그중 딱 하나.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는 검은 나무문 하나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 문 안에는 어떤 게 있나요? 왕자의 질문에 공주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저 문은 절대 열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절대로 열지 않겠다고. 공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문을 몰랐지만 왕자는 두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죠.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욕망은 더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길래.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공주는 왕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야기를 하다 잠이 들었어요. 왕자는 잠든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저주만 풀린다면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 방에 답이 있다면. 왕자는 공주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금지된 문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면 안 돼. 약속했잖아. 하지만 손은 이미 문고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과연 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애절한 두 연인의 영원한 사랑은 이루어질까요? 다음 시간에 그 결말의 문이 열립니다. 지난 시간 공주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문에 손을 댄 왕자. 오늘은 그의 행동이 부른 엄청난 파국과 감춰져 있던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야기는 왕자가 문을 열면서 시작됩니다. 문을 열자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을 뜰 수조차 없을 만큼 엄청난 빛에 왕자는 눈을 질끈 감았죠.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에 어떻게 이리도 밝은 빛이. 그리고 빛이 사그라들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거대한 말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말이 아니었죠. 날개 달린 검은 말. 몸은 흑단처럼 검고 눈은 용암처럼 붉게 빛나는. 왕자는 너무 놀라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공주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안 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말이 육중한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뛰어오르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공주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건지 알아요? 저 말은 이프리트의 수하예요. 나의 저주를 감시하라고 남겨둔. 이제 이프리트가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될 겁니다. 왕자는 당황해서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겨우 저 문 하나 가려져 있다고 그동안 내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요? 공주가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왕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문에 제가 마법을 걸어두었죠. 덕분에 그 말은 바깥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고요. 네? 그럼 당신이 마법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하 궁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의 타일이 갈라지며 붉은 빛이 새어나왔고 기둥 사이에 금이 가더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열리며 이프리트가 강림했습니다. 거대한 악마. 불타는 몸과 칼날 같은 날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증오로 타오르는 붉은 눈. 누구냐? 이프리트의 목소리가 궁전을 뒤흔들었습니다. 감히 내 신부에게 손을 대다니. 그 엄청난 광경에 왕자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겁에 질린 왕자의 앞을 공주가 막아섰습니다. 이프리트, 난 이분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랑을 알겠습니까? 강요가 아닌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그녀를 바라보던 이프리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암처럼 붉은 눈물이. 나에게는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더니 저런 초라한 놈은 그리도 감싸느냐. 당신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죽겠어요. 공주의 외침에 이프리트의 눈물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가 손을 휘두르자 거대한 화염이 왕자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놀란 왕자의 앞에서 공주는 푸른 빛의 방패를 소환하여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주변의 기둥들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공주가 마법을 쓰는 모습을 보고 왕자는 놀랐습니다. 그녀가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숨겼던 게 너무 많네요. 사실 이곳을 다스리는 왕가는 마법사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프리트가 공주를 노린 이유도 비단 미모 때문만은 아니었죠. 그는 더 크고 강한 힘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공주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옷자락은 어지럽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이프리트는 포효했습니다. 이제 다 필요 없다. 오늘 너희 둘을 죽여 이 치욕을 씻겠다. 그리고 그들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프리트는 자신의 몸을 불덩이로 만들어 공주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공주는 얼음창을 소환해 이프리트에게 날려보냈죠. 서리빨 같은 창들이 이프리트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이프리트가 팔을 교차하며 막았지만 몇 개의 창들이 그의 피부를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치명타를 입히지는 못했어요. 이번에는 이프리트가 온 힘을 다해 땅을 내리쳤습니다. 바닥이 갈라지며 용암이 솟구쳤습니다. 이를 피하려 공주가 더 높이 날아올랐지만 이프리트가 더 빨랐습니다. 거대한 불의 손이 공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잡았다. 공주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공주님. 왕자가 공주를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순간 이프리트가 손을 휘둘러 왕자를 날려버렸어요. 꼼짝 마라, 인간. 내 차례는 곧 온다. 이프리트가 공주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네가 날 받아준다면 이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우린 함께 영원을 누릴 수 있어. 공주가 피를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원한 감옥보다 짧은 진심이 나아요. 이프리트는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 인간과 함께 제가 되어라. 그가 두 손을 모으자 거대한 화염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염구는 점점 커지고 그에 따라 점점 뜨거워졌어요. 궁전 전체가 녹아내릴 듯한 열기였습니다. 공주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아. 끝을 봅시다. 공주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주변으로 모든 원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쓰면 돌이킬 수 없는 마법. 모든 것을 무로 돌리고 망각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왕자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마지막임을 알았습니다. 안 돼. 그러지 마. 그녀는 울고 있었죠. 행복했어요. 지하 궁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눈물에 가려 흐려진 눈으로 공주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 모든 것이 밝은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모래처럼 빛처럼. 마침내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빛 사이로 마지막 그녀의 음성이 들렸죠. 안녕, 내 사랑. 그 애달픈 소리를 들으며 왕자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왕자는 차가운 땅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왕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공주도 이프리트도 지하궁전으로 통하는 저택까지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왕자는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고 왕과 공주에 대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왕에겐 딸이 없다오.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 미쳤구만.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억도 흔적도 모두. 공주의 존재 자체도 세상에서 지워져 버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 왕자는 그 거리를 떠도는 수도승이 되었습니다. 공주와의 추억 어린 그곳을 차마 떠나지 못했던 거죠. 쯧쯧. 젊은 나이에 참 안땠어. 그러게 하루 종일 몽유병자처럼 저러고 다니니.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노인이 된 왕자는 길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하고 따뜻한 향기가 났습니다. 왕자는 힘없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공주님, 저와 함께 가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웅크리고 누워 싸늘하게 굳어버린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아름다운 꿈을 꾸듯 미소 짓고 있었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공주를 만났나 보군. 여기까지가 왕자의 짧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호기심은 때로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사랑조차도. 하지만 따뜻했던 그 기억만큼은 영원히 사람들 곁에 남아있겠죠. 먼 옛날, 저 멀리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간임빈 아유브라는 청년이 살았어요. 그는 부유한 상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자랐죠. 그런데 그가 막 성년이 됐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 직후 형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간임을 바그다드로 보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간임이 사라지자 나머지 형제들은 바로 딴 마음을 품었어요. 이봐, 셋이 나누는 것보다 둘이 나누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형님 말씀이 좋겠군요. 간임은 바그다드에서 생긴 푼돈이나 가지라고 하죠. 바그다드에 도착한 간임은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얼마 뒤엔 아버지의 물건들을 모두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일 다마스쿠스로 돌아갈 수 있겠어. 마지막 거래를 끝내고 바그다드 성내로 들어가는 길. 간임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그다드에 도착했을 때 간임의 눈앞에서 그냥 쿵. 성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파수꾼이 소리쳤습니다. 문은 내일 아침에 열린다. 간임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신은 밤이 되면 강도나 도둑이 들끓었어요. 성 밖은 더더욱 무법지대나 다름없었죠.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곱상한 외모에 좋은 옷을 입은 자신이 불황자들의 표적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죠.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간임은 인적이 드문 묘지로 갔어요. 강도나 도둑들도 묘지는 기피하는 장소였거든요. 그는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새벽이 되면 성내로 들어갈 심산이었죠. 한밤중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간임은 2명의 검은 그림자가 묘지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커다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묻자. 그들은 가님이 숨어있는 나무 밑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가님은 그 장면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구덩이에 상자를 넣고 흙을 덮었어요. 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보물인가? 아니면 그때 그만 가님의 품속에 있던 돈주머니가 나무 아래로 떨어졌어요. 철그렁. 뭐야? 조용한 가운데 쨍한 금소금이 울려 퍼지자 괴한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쳤습니다. 남자들이 사라지고 한참이 지나 가님은 나무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어요. 큰일 날 뻔했군. 가님은 떨어뜨린 돈 주머니를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는 남자들이 상자를 묻은 구덩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죠. 순간 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누워 있었거든요. 비단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한 여인. 달빛보다 아름다운 얼굴. 가님은 황급히 여인의 코 밑에 손을 갖다 대보았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어. 가님이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정신이 든 여인은 가님과 눈이 마주치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세요? 진정하십시오. 가님은 조금 전 상황을 여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거군요. 가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여인을 부축했습니다. 이곳은 위험해요. 마침 동쪽에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성문이 열릴 시간이 된 거죠. 가님은 여인을 자신이 머무는 숙소로 데려갔어요. 그는 그녀에게 음식과 물을 주고 쉴 수 있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자 가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쿠트 알쿨루브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쿠트라고 부르죠. 저는 하룬 알 라시드 폐하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자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아마도 주바이다 왕비께서 저를 미워하신 까닭이겠지요. 쿠트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칼리프께서는 저를 무척 이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곁에 두고 시중들게 하셨죠. 가끔씩 칼리프를 만나러 온 주바이다 왕비가 말없이 저를 노려보곤 했어요. 당신과 만난 날. 그날은 칼리프께서 사냥을 나가 잠시나마 제게도 휴식이 주어졌죠. 그때 왕비의 시녀들이 친근하게 다가와 술을 권해 마지못해 한 잔 마시고는 그 다음부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당신 앞이었죠. 가님은 대충 상황을 알 것 같았습니다. 끔찍하군요. 가님은 물끄러미 쿠트를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궁전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쿠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걸 안다면 절 죽이려 했던 사람이 그냥 놔둘 리 없겠죠. 그리고 그녀가 가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저는 이미 없는 사람이죠.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님은 쿠트를 자신의 누이처럼 보살폈습니다. 그는 그녀를 존중했고 결코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쿠트는 태어나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한 세상 모두가 그녀를 욕망과 질투의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가장 신사적인 칼리프조차도. 어느 날 저녁 쿠트가 말했습니다. 가님, 당신은 왜 저에게 친절하신가요? 당신은 제가 여자로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아름답다고 칭송받았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저를 탐했죠. 가님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말을 마친 가님은 쿠트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쿠트의 눈에 가님의 몸짓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하나 가슴에 선명하게 남았어요. 그날 밤 쿠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에 빠진 것을. 가님이 시장에 나갔다가 쿠트가 좋아하는 과일을 샀습니다. 그런데 하필 가님이 거래하던 그 과일 장수는 궁전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한 과일을 저렇게 많이 사가다니. 누구를 위한 거지? 어떤 이가 가님의 집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그 여인이 칼리프의 아름다운 노예, 쿠트 알-쿨루브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쿠트는 사라져버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마침내 그 이야기는 칼리프의 궁전까지 전해졌습니다. 칼리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쿠트가 살아있다고? 그는 즉시 재상 자파르를 불렀습니다. 그대도 들었는가? 쿠트가 어떤 다마스쿠스 청년의 집에 있다는 소문을 말이야. 폐하, 아직 소문일 뿐입니다. 먼저 사실을 확인해 보소서. 확인하라. 당장. 자파르가 은밀히 사람들을 풀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진실을 알아냈죠. 그는 즉시 칼리프에게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쿠트는 정말로 살아있었고 가님 빈 아유브라는 청년의 숙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재상의 보고를 받은 칼리프는 분노했어요. 그 청년을 당장 잡아들여라. 과연 가님과 쿠트는 칼리프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지.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됩니다. 한밤중에 군사들이 가님의 숙소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가님은 이미 도망친 뒤였죠. 며칠 전 그와 거래하던 친한 상인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빨리 도망치시오. 칼리프의 재상 자파르가 시장에서 당신의 뒤를 캐고 있소. 다급해진 가님은 쿠트를 찾았습니다. 칼리프가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을 알아낸 것 같습니다. 놀란 쿠트는 잠시 생각하다 가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을 거예요. 칼리프 폐하께서는 저를 해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위험해요. 쿠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두르세요.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가님,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길 기도하겠어요. 돌아선 가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칼리프의 군사들은 숙소에 홀로 앉아있는 쿠트를 발견했습니다. 쿠트 알-쿨루브, 너와 함께 있던 남자는 어디 있느냐? 쿠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칼리프께서 기다리신다. 칼리프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쿠트, 정말 너였구나. 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아느냐? 네가 사라진 후 나는 사흘밤을 잠도 자지 못했다. 그런데 넌 어떤 남자의 집에서 편히 지내고 있었던 게냐? 쿠트는 고개를 들어 칼리프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독주를 마시고 상자에 들어간 일, 가님이 자신을 구한 것,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고결한 사람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칼리프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남자의 편을 드는 것인가? 칼리프가 자파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청년을 찾아서 내게 데려와라. 지금 당장.
한편 가님은 고향으로 돌아가 형들의 도움을 받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의 형제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관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노발대발했죠. 네가 칼리프에게 죄를 지었다고 들었다. 다들 저놈을 잡아. 가님은 다시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도망친 가님은 성 밖으로 나와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 이제 어쩐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다마스쿠스 외곽 후미진 창고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한 곳이었죠. 가난했지만 즐거웠던 추억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 죽더라도 그곳에서.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요? 배고픔과 절망에 비틀거리던 가님은 그만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어요. 그때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어가는 가님의 입에 시원한 물을 흘려넣었습니다. 당신이 가님 빈 아유브입니까? 가님이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빵 한 조각과 물을 가님에게 먹였습니다. 노인은 가님이 기운을 차리기를 기다려 그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가님이 가고자 했던 그 창고로 말이죠.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가님, 쿠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두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님은 이 상황이 어리둥절했어요. 쿠트, 그리고 어머니, 피트나 두 여인은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었죠. 이게 어찌된 일인지. 어안이 벙벙한 가님에게 쿠트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가님, 전에 제게 어린 시절 살던 창고 얘기를 해주셨죠. 당신이 떠났을 때 전 직감적으로 당신이 그곳으로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해 보니 어머님과 동생분이 여기 기거하고 계셨어요. 가님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네가 바그다드로 떠난 후 형들에게 쫓겨났단다. 그 후로는 쭉 이 창고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나갔지. 그들의 뒤에서 잠자코 대화를 듣고 있던 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폐하께서는 공명정대한 분입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는 노인의 정체. 그는 바로 재상 자파르였습니다. 자파르는 그들을 인솔의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가님이 궁에 도착했을 때 칼리프는 옥좌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님 빈 아유브, 고개를 들어라. 나는 내 얼굴을 보고 싶다. 가님이 고개를 들자 칼리프는 탐색하듯 그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쿠트가 칼리프의 여인임을 알고 있었느냐? 알고는 있었지만 그녀는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칼리프가 천천히 일어나 가님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 가님. 너는 고결한 사람이다. 많은 남자들이 쿠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지만 너는 그녀를 사람으로 대했지. 하지만 너의 눈이 말해주고 있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가님은 절망했습니다. 칼리프의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죽음을 뜻했기 때문이죠.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쿠트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가님을 사지로 몰아넣은 꼴이 됐으니까요. 나는 결정했다. 칼리프가 쿠트를 돌아보았습니다. 쿠트 알쿨루브, 너를 해방한다. 오늘부터 너는 자유민이다. 쿠트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가님,
네가 원한다면 쿠트와 결혼할 수 있다. 나보다는 네가 쿠트에게 더 맞는 남자인 것 같구나. 쿠트가 위압에 못 이겨 나를 섬길 뿐이라는 걸 알고 있다. 자파르. 좋은 저택 하나를 가님에게 하사하라. 그의 어머니와 함께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관대하신 처분이십니다, 폐하. 칼리프가 가님의 여동생 피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가씨는 제 여동생 피트나입니다. 칼리프는 후일 피트나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종종 왕궁으로 불려가 칼리프의 말벗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트나의 미모와 재치에 끌린 칼리프가 청혼하기에 이른 것이죠. 얼마 뒤 가님과 쿠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 날 밤 쿠트가 가님에게 안기며 속삭였어요. 당신이 그날 밤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가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요? 당신은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었죠. 우리는 서로를 구한 겁니다. 한편 칼리프는 주바이다 왕비를 따로 불렀습니다. 주바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 했다. 주바이다 왕비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재상 자파르가 왕비의 시녀들과 두 남자 노예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이미 모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모든 일이 왕비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진 주바이다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폐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 너의 사랑이냐? 칼리프는 잠시 주바이다를 노려보다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제 모두에게서 잊혀질 것이다. 궁전의 서쪽 별궁에서 지내거라.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길지니. 참, 가님의 못된 두 형들은 그들은 서로 재산을 더 갖겠다고 싸우다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는 사이 가님의 여동생 피트나가 칼리프에게 그들의 악행을 고했죠. 괘씸하게 여긴 칼리프는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피트나와 그의 어머니가 살던 허름한 창고만을 남겨주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창고에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가님 빈 아유브와 쿠트 알 쿨루브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자유로, 절망에서 사랑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운명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준다는 것을. 바그다드의 시장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상인들의 외침, 당나귀 울음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뒤섞였죠. 시장 구석에 한 짐꾼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말. 그는 매일 아침 커다란 바구니를 메고 이곳에 서서 일감을 기다렸어요. 짐 나르실 분.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날라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이런, 오늘은 허탕이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얇은 베일을 쓰고 비단 옷을 입은 한눈에 봐도 높은 신분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나를 물건이 있는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짐이든 맡겨만 주세요. 그럼 절 따라오세요. 여인은 하말과 함께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가게에 들러 많은 식료품을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최상품으로만. 포도주, 양고기, 석류, 대추야자, 사프란, 육두구, 계피 같은 향신료와 온갖 종류의 과자들까지. 하말의 바구니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무게에 그는 슬슬 걱정이 됐죠. 손님 대체 얼마나? 죄송합니다. 사례는 넉넉히 드릴 테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여인은 계속 물건을 샀어요. 하말의 등은 휘청거렸지만 돈 생각에 참았습니다. 드디어 장보기가 끝났습니다. 하말의 바구니는 터질 듯 가득 찼어요.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죠. 얼마 뒤 그들은 부유한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큰 저택들이 늘어선 골목. 여인이 그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그들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안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중앙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분수가 물을 뿜어내고 있었죠. 하말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짐을 안으로 옮겨주세요. 하말이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더 놀라웠어요. 화려한 카펫, 비단 쿠션, 귀금속으로 장식된 가구들. 잘 다녀오셨어요? 집 안에서 2명의 여인이 더 나타났어요. 모두 첫 번째 여인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오늘 밤 준비물을 다 샀어. 새 여인은 하말이 짐을 내려놓자 그 짐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말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하말이 우물쭈물 눈치를 보다 틈을 봐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수고비를 드려야죠. 그녀가 금화 한 잎을 꺼냈습니다. 하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평소 하루 품삯의 10배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뜻밖의 횡재의 기분이 좋아진 하말이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2번째 여인이 말했습니다. 셋째 언니, 이분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는 게 어떨까요? 3번째 여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끼리는 외롭기도 하고. 첫 번째 여인이 웃으며 하말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밤 저희와 함께 같이 식사하시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술이 있습니다. 하말은 고귀한 집 아가씨들의 호의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를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여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질문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아무리 궁금해도 절대 묻지 마세요. 약속할 수 있나요? 하말이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절대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하말의 답변을 듣고 첫 번째 여인은 표정을 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식사 준비를 시작하죠.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촛불이 켜지고 향이 피어오르는 넓은 홀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자, 맛있게 드세요. 하말과 세 여인이 둘러앉았습니다. 건배. 포도주 잔이 부딪혔습니다. 하말은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맛있는 음식, 좋은 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 이게 꿈인가? 2번째 여인이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3번째 여인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자 포도주로 거나해진 하말은 노래에 맞춰 춤을 췄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여인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나, 당신 정말 춤 잘 추네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누구십니까?
밖에서 남자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신세를 졌으면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문을 열었죠. 현관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그다드를 여행하다 길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절대 질문하지 마세요. 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들은 홀로 안내되었습니다. 세 남자는 그곳에 먼저 와 있던 하말과 인사하고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인들이 다시 음식과 술을 내왔습니다. 세 남자는 예의 바르게 식사했어요. 그런데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첫 번째 여인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어요. 그녀가 안쪽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자매들도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어요. 첫 번째 여인이 잠시 후 돌아왔는데 손에 무엇인가 들려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채찍이었습니다. 하말과 3명의 나그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셨습니다. 두 번째 여인과 세 번째 여인은 각각 개 한 마리씩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윤기 있는 털에 값비싼 목걸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 개들의 눈은 슬퍼 보였어요. 마치 상처받은 사람의 그것처럼요. 첫 번째 여인이 개 한 마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들어 올렸어요. 안 돼. 하말은 비명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채찍이 개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개가 슬픈 비명을 질렀습니다. 착각인지는 몰라도 마치 그것은 사람의 울음소리 같았어요. 때리는 첫 번째 여인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채찍질을 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10번, 20번. 개는 울부짖었고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좀 전까지 흥겨웠던 식사 자리는 바람을 가르는 채찍 소리와 개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말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질문하고 싶었지만 조금 전에 그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일이 있어도 묻지 말라는. 두 번째 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여인이 채찍을 들고 똑같이 했어요. 울면서 때리고 때리면서 울었습니다. 한참 뒤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개들은 방으로 끌려갔고 여인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동안 하말은 너무 긴장해서 녹초가 되고 말았죠. 놀라는 것은 새 나그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손님들을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즐겁던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또 기이한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쪽 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 자매 외에 다른 네 번째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 여인은 더 아름다웠지만 온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팔에, 목에, 얼굴에까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홀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방으로 사라졌어요. 하말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대체. 그때 나그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이군.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첫 번째 여인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당신들 모두 약속했잖아요. 질문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건 나가세요.
약속을 어겼으니 나가세요. 지금 당장.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 남자 중 가운데 있던 자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좌중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위엄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룬 알 라시드다. 여인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칼리프 전하. 울면서 개를 채찍질하는 여인들과 상처 입은 또 다른 여인. 그리고 깊은 밤 이곳에 나타난 칼리프까지. 다음 시간에는 이 집 자매들의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칼리프는 근엄하게 좌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말과 세 여인은 놀라 바닥에 엎드렸죠. 칼리프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나는 그대들을 해치러 온 게 아니다.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오래전부터 들었다. 오늘 내 눈으로 그 사실을 확인했으니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구나. 첫 번째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저희는 숨기지 말고 진실을 고하라. 여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죠.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5자매입니다. 부유한 상인의 딸들이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는 큰언니의 남편에게 재산을 맡겼어요. 형부는 유능한 상인이었고 큰언니의 남편이었기에 의심 없이 결정을 내렸죠. 그는 우리 재산으로 무역선을 꾸려 항해를 떠났어요. 큰 이익을 얻어 돌아와 똑같이 나누겠다고 약속하며. 하지만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우리는 재산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큰언니는 초조해했고 둘째 언니는 의심하기 시작했죠. 3년째 되던 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형부를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배가 난파된 게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다고. 그것도 다른 여자와 함께. 여기까지 들은 칼리프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성격이 급한 둘째 언니가 형부가 있다는 곳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말릴 새도 없이 그녀는 급하게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서 형부를 발견했죠. 그는 소문대로 호화로운 저택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향락을 즐기고 있었어요. 우리 재산으로. 첫 번째 여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형부는 우리를 배신한 겁니다. 재산을 가지고 도망쳐서 새 삶을 시작한 거예요. 큰언니를 버리고 우리 자매들을 거지로 만들면서. 둘째 언니는 형부를 데려왔습니다. 아니, 끌고 왔다는 게 맞겠네요. 힘 좀 쓰는 남자들을 고용해서 강제로 바그다드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큰언니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언니, 이 남자가 우리를 배신했어. 우리 재산을 다른 여자와 흥청망청 써버렸어. 칼리프는 조바심을 내며 첫 번째 여인에게 바싹 다가갔습니다. 그래. 큰언니는 뭐라 했나? 첫 번째 여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이없게도 큰언니는 형부를 용서했어요. 형부가 울며 빌었거든요. 내가 그 요물의 유혹에 넘어갔소. 하지만 이제 후회하고 있소.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오. 큰언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어요. 불같은 성격을 가진 둘째 언니가 분노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이 남자가 우리를 거지로 만들었어. 그런데 또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큰언니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는 내 남편이야. 나는 그를 믿어.
게다가 큰언니는 형부를 두둔하며 우리를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형부가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은 우리 자매들이 형부를 서운하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형부의 악행이 우리 탓이라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둘째 언니는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심판하겠어. 그리고는 마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을 모두 털어서 저주를 샀어요. 배신자 형부와 그런 형부를 용서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큰언니를 개로 만드는 저주를. 침묵이 흘렀습니다. 칼리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잡하군. 형부의 배신, 큰언니의 맹목적인 사랑, 둘째 언니의 파괴적인 분노. 21번 들이킨 여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튼 저주는 실행되었습니다. 큰언니와 형부는 개가 되었어요. 일을 마친 마법사가 돌아가며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혹시 말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주를 풀고 싶다면 이 방법을 써라. 매일 밤 자정 100번의 채찍질을 하고 눈물로 참회하라. 그렇게 1000일이 지나면 저주가 풀릴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매일 밤 형부와 큰언니를 때렸습니다. 울면서요. 칼리프가 물었습니다. 그럼 둘째 언니는 내가 저주를 풀려는 사실을 몰랐나? 첫 번째 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둘째 언니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따졌죠. 하지만 둘째 언니는 광기의 화신이 돼버렸어요. 너희가 큰 언니 부부의 저주를 풀려 한다면 너희들도 개로 만들어 버리겠어. 남은 저희 세 자매는 둘째 언니가 두려워졌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같은 마법사를 찾아가 둘째 언니에게 걸 저주를 부탁했어요. 마법사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죠. 돈만 낸다면야. 그래, 어떤 저주를 걸어줄까? 저는 둘째 언니까지 개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몸의 상처가 영원히 아물지 않는 저주. 그럼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상처 입은 여인이? 네, 그녀가 둘째 언니입니다. 잠시 침묵하던 칼리프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복잡한 사연이로군. 욕심, 복수, 저주, 인간의 어리석음이 만든 비극이다. 세 여인은 칼리프에게 울며 엎드렸습니다. 전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 너희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고 너희를 헤아려 한 둘째 언니도 돌보고 있지 않은가? 그나저나 그 마법사는 어디에 있는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칼리프는 근엄한 어조로 뒤에 서 있던 두 남자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마법사를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하고 첫 번째 여인에게는 넌 나와 함께 궁으로 가자. 그 마법사가 맞는지 내게 알려다오. 그렇게 그 밤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사들이 온 도시를 뒤졌어요. 골목골목, 시장, 빈민가까지. 나흘째 되던 날 한 늙은 마법사가 잡혀왔습니다. 칼리프가 옆에 서 있던 첫 번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이 여인에게 저주를 팔았나? 늙은 마법사가 덜덜 떨었습니다. 전하, 저는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라.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 마법사가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마법만 가지고는 저주를 풀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린가? 저주를 건 사람, 그러니까 그 둘째 여인이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이들이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고요. 칼리프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마법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해답이라는 거군. 그렇습니다, 전하. 여기까지 들은 칼리프의 얼굴에 분기가 서렸습니다. 사악한 것. 이런 방법을 왜 자매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나? 전하. 여봐라. 저 마법사를 가장 외진 곳에 가두고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하라. 칼리프는 세 자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세 자매, 개 2마리, 상처 입은 둘째 언니, 그리고 하말까지도. 들어라. 저주를 푸는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는 마법사에게 들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용서를 빌라고요? 하지만 큰언니의 남편이 우리를 망쳤잖아요. 그가 우리 재산을 날렸고 우리가 가난해졌어요. 칼리프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난? 저기 서 있는 짐꾼을 보라. 그에게 너희의 부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동생들을 위협하고 받은 저주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둘째 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개들을 바라봤습니다. 슬픈 눈빛의 개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후회했어요. 매일 밤. 저주를 씌운 그날부터 후회했어요. 그렇게 말한 둘째 언니는 개들에게 다가가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이 많았고 인내심이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방 안에 빛이 퍼졌습니다. 2마리 개가 빛에 휩싸였어요. 그들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털이 사라지고 다리가 길어지고 얼굴이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마침내 빛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는 2사람이 서 있었어요. 중년 여인과 한 남자. 언니. 자매들이 울며 달려가 큰언니를 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자매들 옆에서 지켜보던 형부 역시 울고 있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은 또 일어났습니다. 둘째 언니의 몸에서 상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칼리프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다. 아주 좋아. 말을 마친 칼리프는 이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하마를 돌아봤습니다. 짐꾼. 너는 신의를 아는 사람이다. 칼리프가 금화 상자를 하말에게 건넸습니다. 하말은 뜻밖의 횡재에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했죠. 첫 번째 여인이 하말을 바라보며 장난스레 웃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목격했어요. 앞으로도 비밀을 지켜주시겠어요? 하말이 웃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춤춘 것 말인가요? 모두가 하말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말은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짐 나르실 분. 다른 짐꾼이 물었습니다. 하말 요즘 통 안 보이던데. 하말이 웃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지. 하지만 비밀이야. 뭐야? 비밀이라니까. 바그다드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아부 하산이라는 청년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습관이 있었어요.
매일 저녁 티그리스 강가의 다리 위에서 지나가는 낯선 사람 중 한 명을 골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부자든 거지든 학자든 군인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반드시 낯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아부 하산은 자신의 삶이 지루했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라 경제적으로는 윤택했지만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죠. 같은 사람들, 같은 대화, 같은 하루의 반복. 그래서 그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의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낯선 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겁니다. 이날 저녁도 손님을 맞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다리를 향하던 하산은 저만치에서 걸어오는 이맘 무함마드를 발견하고 얼른 몸을 숨깁니다. 이맘은 아랍 세계에서 마을의 종교 지도자를 일컫는 직함입니다. 하산은 전부터 무함마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무함마드는 평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한 노파가 그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맘님, 제 아들이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린 손주에게 먹일 것이 없어요. 동전 몇 개라도, 아니, 단 한 푼이라도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뼈만 남은 손가락으로 이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이맘이 눈을 흘기며 여인을 밀쳐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것은 신의 뜻이오. 가난은 죄의 대가고. 나에게 매달리지 말고 알라께 기도하시오. 하지만 이맘님, 그 빚은 고리대금업자에게 속아서 생긴. 입 닥치시오. 내가 알라의 뜻을 전하는데 감히 반박을 해? 신성모독이오. 이맘은 노파를 뿌리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해 하산이 나섰습니다. 여인에게 동전을 주기 위해 짐짓 고개를 돌리고 노파에게 다가갔지요. 하산을 발견한 이맘은 가던 길을 멈추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 아부 하산. 오늘도 또 낯선 이를 초대하러 가는가? 허튼 짓 그만두고 모스크에 와서 기도나 하게. 자네의 영혼은 썩어가고 있어. 이맘이 비웃으며 지나가자 하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언젠가 저 못된 영감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노파에게 동전을 쥐어주고 다시 길을 가던 하산은 다리 근처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상인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는 뭔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있었습니다. 아부 하산이 다가가 말했죠. 당신께 신의 가호가 있기를. 오늘 밤 제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좋은 음식과 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겠소. 그들은 함께 하산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고 하인들이 정성 어린 음식을 가져왔죠. 구운 양고기, 사프란 쌀밥, 석류 주스, 그리고 시라즈산 포도주까지.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났지만 오래전부터 안 친구처럼 뜻이 잘 맞았어요.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하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 보이는군요. 저는 이렇게 풍족하게 살면서도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매일이 똑같아요. 잠시 뜸을 들이던 하산이 남자에게 바싹 다가갔습니다. 저에게는 남몰래 품은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낯선 남자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요? 하산이 눈을 반짝이며 꿈꾸듯 말했습니다. 비웃지 마십시오. 저는 단 하루만이라도 칼리프가 되어보는 것이 원입니다. 하룬 알 라시드 전하처럼 말이죠. 모든 사람이 저라고 내 한마디에 세상이 움직이고 무한한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본다면. 흥미로운 소원이구려.
만약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소? 핫산은 마치 이미 칼리프가 된 양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에 그 잘난 척하는 이맘을 벌할 겁니다. 그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제게도 설교만 늘어놓죠. 그리고 성대한 연회를 열어 온 바그다드를 즐겁게 할 겁니다. 아, 그리고 궁전의 보물창고도 구경하고 싶군요. 아부 핫산이 잔에 술을 따르려는데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말해줄 게 있소. 당신의 소원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핫산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술을 한 잔 더 드시오. 오늘은 이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알게 될 겁니다. 아부 핫산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나그네의 권유대로 술 한 잔을 더 비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더니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핫산이 잠든 것을 확인한 나그네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창가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나그네는 그들에게 뭔가를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들은 잠든 핫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실은 남자가 바로 핫산이 그토록 동경하는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였습니다. 핫산이라는 청년이 하루에 한 명씩 손님을 초대한다는 소문을 들은 칼리프는 그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감추고 그의 초대에 응했던 거죠. 칼리프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청년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주도록 하자. 그가 원하는 대로 단 하루 동안 진짜 칼리프가 되는 경험을 말이야. 궁전으로 데리고 가 내 침실에 눕혀라. 그리고 모든 신하와 시종들에게 명을 전하라. 내일 이자가 깨어나면 그를 진짜 칼리프처럼 대하라고. 누구도 진실을 말해선 안 된다. 이것은 칼리프의 명령이다. 깊은 밤. 아부 핫산은 황금빛 가마에 실려 바그다드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칼리프는 창밖으로 떠나는 가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무척 기대되는구나. 평범한 청년이 칼리프가 되었다고 믿게 된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날이 밝았습니다. 바그다드의 아침 해가 궁전의 첨탑을 비추고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숙취와 갈증을 느낀 핫산이 눈을 떴습니다. 누가 물 좀 다오. 아직 정신이 몽롱한 그는 눈을 비비며 천장을 올려다봤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천장이 온통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아름다운 아라베스크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자신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핫산이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침대, 비단 커튼, 금으로 장식된 가구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호화로운 옷을 입은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시녀들이 서 있었어요. 폐하, 물을 드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양 아름다운 시녀 하나가 금잔에 담긴 물을 핫산에게 바쳤습니다. 이게, 여기가 어디지? 시녀들이 일제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전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전하라고요? 아부 핫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연 칼리프가 된 핫산은 어떤 행동들을 보여줄까요? 또 핫산을 시험하는 칼리프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칼리프가 된 핫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칼리프의 침실에서 눈을 뜬 핫산. 갑작스러운 변화에 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전하라니. 저는 아부 핫산이라고요. 시녀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전하. 어찌 그런 농담을 하시나요? 전하께서는 만백성의 지도자이신 칼리프 하룬 알 라시드이십니다. 아니, 제정신입니까? 저는 평범한 상인의 아들이라고요. 어제 손님을 초대했다가 그 순간 한 무리의 시녀들이 황금쟁반의 세면도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핫산이 놀라 몸을 빼려 했지만 시녀들은 그에게 다가와 세수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저는 칼리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너무도 태연하고 너무도 일사불란하게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뿐이었죠. 침실 밖에서 칼리프를 기다리던 시종장이 안에서의 소동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전하, 혹시 악몽을 꾸셨습니까? 어젯밤 너무 늦게까지 국정을 돌보셔서 피로하신 게 아니신지요? 그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잠깐. 진정하자.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혹시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나? 그는 자신의 팔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야. 꿈이 아니었습니다. 핫산이 하는 행동을 잠시 바라보던 시종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칼리프 전하. 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녀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마친 핫산은 아련실로 향했습니다. 하룬 알 라시드 페아 납시오. 커다란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화려한 예복을 입은 대신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핫산이 문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전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옵니다. 핫산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시종들이 그를 부축하여 옥좌로 안내했어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저는 칼리프가 아니라니까요. 그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재상이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오늘 논의할 안건이 많사옵니다. 먼저 페르시아에서 온 사절단의 국서를 검토해야 하옵고 새로운 수로 건설 계획을 승인해 주셔야. 핫산은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어제 그 낯선 손님이 술에 뭔가를 탔나? 아니면 정말로 나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핫산은 조금씩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겨뒀다고나 할까요? 대신들이 서류를 가져왔고 아부 핫산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승인을 요청하면 그는 손을 흔들었죠. 그러면 모두가 절하며 물러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수십 가지의 요리가 황금 접시에 담겨 나왔어요. 핫산이 평생 본 적도 없는 진귀한 음식들이었죠. 그는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어차피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면 이걸 즐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꿈이든 현실이든 내가 원했던 경험 아닌가? 오후가 되자 핫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옥좌에 앉아 칼리프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처리할 재판 사건들을 가져오시오. 재상이 놀라 대답했습니다. 전하, 오늘은 재판 일정이 없습니다. 그럼 만들어서라도 가져오시오. 백성들의 괴로움을 내 친히 듣고 싶소. 재상은 할 수 없이 궁궐 앞에서 탄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첫 번째로 한 나이든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어제 동전을 쥐어주었던 바로 그 노파였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전하,
제 아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사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라고 하지만 그 빚은 고리대금업자가 속여서 만든 것이옵니다. 여인을 불쌍하게 바라보던 핫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파렴치한 고리대금업자를 당장 잡아오라. 그리고 이 여인의 아들을 석방하라. 아참. 그리고 이 노파에게 금화 100냥을 하사하라. 신하들이 핫산의 명령에 우물쭈물하다가 마지못해 움직였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죠.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핫산은 점점 더 권력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한마디에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이 정말 칼리프라고 믿기 시작했죠.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칼리프가 된다면 꼭 하고 싶었던 일. 재상. 하나 물어볼 것이 있소. 이곳 바그다드의 시장을 담당하는 이맘이 누구요? 핫산은 시치미를 떼고 재상에게 물었습니다. 재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곳이라면 이맘 무함마드가 있사옵니다. 그자를 당장 궁전으로 불러오시오. 재상은 남몰래 한숨을 쉬며 물러갔습니다. 잠시 후 이맘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잔뜩 긴장에 들어와서는 칼리프 앞에서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죠. 핫산이. 아니 스스로 칼리프라고 믿는 그가 말했습니다. 무함마드. 당신은 가난한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소문이 있소. 이맘이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맘은 식은땀을 흘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한 달간 바그다드의 가장 가난한 구역으로 가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돌보시오. 그곳에서 진정한 이맘이 되길 바라오. 이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핫산은 그런 무함마드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죠. 볼성 사나운 자가 자신 앞에서 쩔쩔매는 꼴이라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대한 연회가 열렸어요. 아름다운 음악에 무희들이 춤을 추었고 온갖 사내 진미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로군. 내가 왜 평범한 상인의 아들로 살아야 했을까? 핫산은 도리어 그때가 꿈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 이것이 내 진짜 모습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핫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침실로 돌아왔어요. 시녀들이 그의 옷을 벗겨주고 편안한 잠옷을 입혀줬습니다. 핫산은 아침과는 다르게 능숙하게 시중을 받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은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 그가 침대에 누웠을 때 시종장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전하, 안녕히 주무시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물러갔죠. 핫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내일도 칼리프로 살아갈 거라고, 이 멋진 삶이 계속될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칼리프, 하룬 알 라시드였어요. 그는 핫산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즐거웠나, 젊은 칼리프.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야.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해야지. 그는 시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종이 작은 향로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서 달콤한 향이 피어올랐고 아부 핫산은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를 원래 집으로 데려가거라.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신하들이 잠든 핫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칼리프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 그가 눈을 뜰 때가 진짜 흥미로울 거야.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밤하늘의 별들이 바그다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환상 사이, 꿈과 현실 사이에서 한 남자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핫산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마신 와인 탓이었죠. 여봐라. 물 좀 다오. 목이 마르구나. 그는 눈을 비비며 천장을 바라보았죠. 이게 뭐야? 그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방 그리고 손때 묻은 가구들. 아니, 여기가 왜? 그는 자신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보석 반지도 실크 잠옷도 아닌 평범한 차림새. 잠깐, 내가 왜? 문이 열리고 하인 알리가 들어왔습니다. 주인님, 여기 물입니다. 그나저나 바쁜 저에게 아침부터 물 심부름을 시키시다니. 아버님이 아시면 노발대발 하실 겁니다. 알리가 물잔을 두고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난 칼리프였다고. 핫산이 중얼거렸습니다. 알리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큰일 날 소리. 꿈이라도 꾸신 거예요? 주인님은 어제 이 방을 나가신 적도 없어요. 손님과 술을 드시다가 주무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옥좌에 앉았어. 명령도 내리고 이맘도 벌주고. 알리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다. 이거 정말 큰일 나겠네. 저도 그런 꿈 자주 꿔요. 주인님도 막 혼내주고 웁. 하여간 좀 계세요. 마님을 불러올 테니. 꿈이 아니라니까. 핫산은 말리는 알리를 뒤로 하고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그는 친구 하킴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하킴, 나 좀 봐. 친구는 핫산을 힐끔 바라보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믿기지는 않겠지만 나 어제 칼리프였어. 한참 핫산을 바라보던 하킴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껏 내게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웃기는군. 진짜였어. 궁전에서 옥좌에 앉았고 그 고약한 이맘을 벌주기도 했다니까. 그래, 그래. 그럼 난 칼리프의 친구가 되는구만. 하킴의 가게에 있던 주변 사람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나갔네. 술을 너무 마셨나 봐. 매일 모르는 사람 초대해서 술을 마실 때부터 좀 이상했어. 그때 저 멀리서 알리와 핫산의 가족이 달려왔습니다. 아들아, 제발 진정해라. 아버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칼리프였다고요. 핫산의 아버지는 알리와 다른 하인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핫산의 양팔을 붙잡아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진짜예요. 진짜라고요.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집으로 끌려간 핫산. 그날 오후 그의 가족들은 의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드님은 정신착란입니다. 치료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나는 정상이라고요. 가족들은 핫산을 강제로 침대에 묶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쓴 약을 먹였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주술사까지 불러들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핫산은 집에 갇혀 지냈어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죠. 내가 미친 걸까? 아니 그래도 환상이라 하기엔 너무 생생했어. 밤이 되었습니다. 핫산이 시리에 빠져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조용히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핫산은 몹시 놀랐습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끌려가는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핫산은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아부 핫산. 그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핫산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티그리스 강가에서 만난 바로 그 나그네였어요. 당신은? 그때 핫산은 퍼뜩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하룬 알 라시드잖아? 나그네는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묶여있던 그를 풀어줬죠. 그렇다. 그리고 너도 진짜 칼리프였지. 단 하루 동안이기는 했지만. 무슨 뜻입니까? 칼리프가 장난스레 웃었습니다. 자네가 칼리프가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루 동안 진짜 칼리프로 만들어줬지. 핫산이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그럼 제가 미쳤던 게 아니죠? 저는 실제로 칼리프였던 거죠? 그렇지. 네가 내린 명령, 이맘을 벌한 것 모두 그대로 실행되었다. 아부 핫산이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그렇다니까. 내가 미친 게 아니었다고. 핫산의 모습을 바라보던 칼리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실험이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이 너를 칼리프라고 부르면 칼리프가 되고 아무도 안 믿으면 그냥 미친 사람이 되는 것. 결국 자네가 누구인지는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지. 핫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진짜 나는 누구죠? 그게 바로 질문이다. 자네가 대답해야 할. 칼리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부 핫산, 이제 선택하라. 계속 여기서 살겠다면 나는 조용히 이곳을 떠나겠다. 나는 너의 이야기를 입 밖에도 내지 않을 거고 아마도 사람들은 너를 계속 미친 사람으로 여기겠지. 아니면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자. 내 주위에는 온갖 아첨꾼과 기계처럼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 뿐이지. 난 자네를 높이 평가한다. 힘없는 사람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삶에 대해 성찰하려는 자세. 내게는 너처럼 질문하는 자가 필요하다. 진심이십니까? 물론. 그리고 네가 제안을 수락한다면 사람들에게 너의 말이 진실임을 밝히겠다. 잠시 생각에 잠기던 핫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날 칼리프가 직접 핫산의 집에 왔습니다. 삽시간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사람은 미치지 않았소. 내 명령으로 하루 동안 칼리프 역할을 한 것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핫산은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궁전 광대가 되었죠. 왕실 가족 외에 궁에 거주할 수 있는 이는 광대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단순히 웃음만 주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는 칼리프에게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핫산은 그 누구에게도 친절하게 대했고 차별 없이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칼리프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그는 평범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시장을 걸으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빵을 사 먹었어요. 그곳에서도 그의 인기가 좋았던 건 더 말할 필요도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칼리프와 핫산이 테라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핫산, 이제 알겠나? 자네가 누군지. 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제가 칼리프든 광대든 평민이든 저는 그냥 저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요. 칼리프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현명한 답이구나.
바그다드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거리는 고요했어요. 하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누구일까? 그는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그다드에서 가장 행복한 그가 잠자는 사이 칼리프 소동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